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공부하시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빠지니까. 그건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더가 4,000달러를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알트 불장, 어떤 게 막 100배 오르는 토큰들이 막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제 기성의 IT 기업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마구마구 들어올 거라는 게 저의 전망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기에는 너무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오태민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뭐 저도 좀 공부를 조금 아직 뭐 다는 일반인 수준이지만 조금 해보면 해볼수록 이 지정학이랑 좀 많이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국가 권력 간의 어떤 막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또 이득을 보려는 뭐 조그마한 나라들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허용하는 것도 어떤 단순히 돈 벌자가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 때문에 하는 걸 거 아닙니까? 중국의 행동이 되게 재밌습니다. 홍콩이 중국이잖아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된 게 또 홍콩이에요. 미국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홍콩 완전 개방이에요. 저도 홍콩에서 사업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 여건이 안 마련해지면 일단 좀 두바이 쪽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두바이도 굉장히 개방적인데 멀잖아요. 비행기 오래 타잖아요. 근데 홍콩은 딱 가운데 있으니까 홍콩 가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이중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중국 본토는 꽁꽁 걸어 잠갔는데 홍콩은 지금 미국에 바짝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크립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중국의 엘리트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본토 사람들은 크립토에서 좀 떨어지도록 해야 되지만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단절해 버리면 나중에 큰일 난다. 미국으로 전부 다 가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채굴자들 다 내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그 통계가 제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2년 있다가 바로 20%, 전 세계 채굴량의 20%가 중국에서 나와요. IP를 추적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단속 안 하고 있는 거죠.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미국으로 쏠리니까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건데 중국은 또 중국 나라 사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본토가 막 비트코인하고 막 크립토를 막 열어주면 중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그거 막 다 사가지고 막 다 그러니까 그 국부 유출된다 이거가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 유출.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채굴을 허용한다는 거는 그러면 중국 안에 비트코인을 계속 쌓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근데 채굴을 허용한다라는 게 진짜 공식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눈 감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눈 감아준다. 얼마 전에 올해 구정 때 춘절 때 중국의 상해에 기반한 이제 비트코인 부자가 한국에 놀러 왔어요. 한국을 좋아해요, 중국인들이. 놀러 와서 신라 호텔에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한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누가 제일 유명해? 차 한 잔 먹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수습을 당해갖고 갔죠. 부르심에 응해서 갔죠. 가지고 있는 수량이 저랑 단위가 틀리니까 이제 제가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분들은? 많이 거기는 뭐 만 개 단위죠. 조 단위가 넘는. 비트코인 뭐 하여튼 중국은 스케일이죠. 가서 제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제가 간 게 아니고 딱 하나 물어봤어요. 중국 정부가 막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자기가 상해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2,0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제가 작년까지는 어떤 뉴스를 봤냐면 소식통에 들었냐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강연한다거나 블록체인 하면은 잡아가요 공안이. 근데 이제 확 풀린 거예요. 그 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 분께서 상해에 출장 갔다가 여기 스타벅스인데 전부 노트북 켜놓고 암호화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는 벌써 지금 분위기 그런 분위기예요. 다 코인에 빠져 있는 분위기예요. 중국인들이 코인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 금을 사고 있는 중국을 약간 뒤통수 치기 위해서 코인 쪽을 미는 거를 중국도 그거에 대한 카운터를 준비하려고 어떻게든 지금 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미국한테 이제 크립토를 줄 수는 없는데 중국 국민들이 노골적으로 크립토에 빠지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어떤 정책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죠. 숙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앞으로는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국가 안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과거에 그 중앙은행 금 보유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걸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네. 얼마나 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정부가 14,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했거든요. 네. 그것도 돈 거의 안 들이고 했어요. 왜냐하면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수력 자원을 이용해 갖고 전기를 돌렸는데 네. 산업 시설이 없으니까 전기가 남아 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를 가지고 뭐 했을까 하다가 그 왕자님이 옥스퍼드 출신인데 이 비트코인 채굴을 알아가지고 네. 인도를 통해서 이제 채굴기를 들어다가 이제 14,000개를 확보했는데요. 지금 1,000개씩 팔고 있어요. 네. 14,000개 때 이제 기준으로 부탄 GDP의 40%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방송 나가려고 부탄 공무원들 월급이 다 2배로 인상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이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할 생각이거든요. 네. 매년 25%씩 부양하면 미국의 그 전략상 2060년이 되면 네. 2060년이 되면 미국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1대1로 비트코인 담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부채가 미국의 50분의 1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미국이 100만 개를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2만 개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부탄이 남는 전기로 나 14,000개 있고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는 경제 규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 해도 뭐 했다지만 각 잡고 모으면 1년 만에 모을 수 있어요. 정부가 남는 전기로 2만 개 정도는. 네. 그러면 미국이 부양할 거니까 네. 50년 기다리면 우리나라 정부는 기본 수당 주고 막 이래도 담보물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원유가 채굴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뭐 금광이 하나 이제 그 나라마다 생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캐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기만 있으면. 그렇죠. 그 엘살바도르인가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엘살바도르는 화산의 어떤 지력 발전소를 한다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은 게 5,000개예요. 엘살바도르 요란 떨고 막 법정 앞에 하고 모은 게 5,000개고 네. 부탄은 조용히 14,000개 모은 거죠. 이게 사실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이제 캐는 게 싸니까. 남는 전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전력이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이걸 풀어주지 않으니까 네. 한국전력 그 사장이래봐야 그 사실 그 파리 목숨 아닙니까 여론 앞에서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던 거죠. 제가 5년 전부터 한국의 정치가들 만나갖고 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전기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럼 사실 남는 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심야에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제 뭐 네. 날씨 좋을 때는 뭐 많이 안 쓰니까 네. 그런 전기들로 사실 한다 그러면 뭐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해시가 이 화력 발전인데 동해시가 설비가 90%가 놀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90%는 확충해 놔야 되냐면 여름에 전부 전 국민이 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기를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기 인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90%의 설비가 놀아요.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그 동해 발전의 경영진들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섣불리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보다 더 위에 어떤 그런 여론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가동을 안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어디 뭐 저장이 되고 이러면 뭐 좋겠지만 뭐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비도 놀고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터빈을 잠급니다. 어. 과 전류가 흐르면은 구리선이 탄대요. 네. 그래가지고 풍력 다 이렇게 해놓고 수리도 안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출력 제한 해야 되니까 고장 나면 수리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틀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내비뒀다가 괜히 그렇죠. 돌리면 고장 난다 이런 그렇죠. 여론이군요. 그렇죠. 괜히 그 쓸데없는 거 그거 왜 하냐 이런 그리고, 것 때문에. 그리고 겁나는 거죠. 이게 코인은 한국에서 이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 사건도 있으면서 제가 몸으로 느껴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이 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한국 사회 전반에. 네. 사실 저도 그 부탄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때 한 몇 달 전에 알았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아 이게 수력 발전이구나 하니까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어차피 남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ESS인가요? 그 뭐 배터리 저장할 바에는 차라리 코인 캐놓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답보 상태, 아예 시작도 못한 정도의 얘기 수준인 거죠. 아니요, 알고 있어요, 많이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선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일본 뭐 이런 데들도 모르진 않은데 그 어떤 경제 규모가 좀 있는 나라들은 안 하잖아요, 이거를.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전기가 남을 텐데. 다른 나라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하지 않고 조용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그러니까 발전소 단위로. 네. 결국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하면 좋죠. 왜냐하면 정부가 그 한국전력 적자고 지금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린 게 뭐냐면요.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민간 전력을 블랙아웃을 시켰어요. 그리고 산업 전력을 남겨뒀고요. 민간 전력이 더 비싸고 산업 전기가 쌌어요. 국가 경쟁력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꾸로예요. 이게 우리가 손흥민 축구 보느라고 밤에 수박 먹고 있는데 에어컨 틀고 있는데 블랙아웃 나면은 그 시장이나 그 대통령이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전력의 블랙아웃을 최대한 안 하면서 산업단지가 지금 블랙아웃이 되고 있어요. 전기료 더 비쌉니다. 완전히 정치 논리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큰일 나요. 이거 장기적으로 골병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논리라면은 근데 지금 코인 캔다고 지금 그렇게 전기를 쓰냐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설득해야죠. 우리 남는 전기로 코인 캐서 이거 팔아가지고 재정 적자를 한국전력 적자를 좀 메꾸고 산업전기 경쟁력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블랙아웃 안 시켜야 된다. 이게 가야죠. 근데 저거 들어도 그냥 괜찮은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왜 전기 남으니까. 아니 그 원가 이상으로만 팔 수 있는 시장도 열려 있으니. 그렇죠. 원가가 너무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이제 채굴 중단하고 올라가면 다시 캐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렇죠.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 외교 정치적으로?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냥 이거는 그냥 과하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득을 해보면 그냥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과하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캐가지고 코인으로 만약에 뭐 이제 연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걸 거 아닙니까? 나중 되면 어떤 뭐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이건 한번 전형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코인도 이제 알트코인도 있으니까 좀 알트코인도 한번 여쭤보면은 알트코인은 그러면 이번 시장에 되게 소외된 느낌인데 결국에 한번 다시 마지막 불장은 또 온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리플이 뭐 역할을 해줬고요. 완전히 다 소외되지는 않았고 리플이 좀 역할을 해줬고 이제 문제는 이더리움이었죠. 이더리움이 좀 한동안 너무 안 좋았고 너무 많이 빠졌었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더리움의 그 시스템에서 이제 가스비에 대한 체제가 그렇게 의도한 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용어는 다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분량이 늘어날수록 기업들은 가스비를 안 내고 있고 일반 이제 그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스비를 내고 뭐 이런 구조가 이제 되면서 이더에 대해서 이제 그 스타트업들 위주의 젊고 활력 있는 개발자들이 실망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비탈 퓨테리라는 리더가 이제 방향을 틀었죠. 이더는 좀 더 단순하게 가자. 그러면 이제 복잡한 것들은 사이드 체인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이더도 제가 보기에는 퓨테린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각자 역할을 하고 이더는 비트코인처럼 희소성과 보안성에 집중하는 심플한 메인넷으로 가려는 그림이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전문가 수준의 크립토를 알고 있지 않은 한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사용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성을 강조한 체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쫓기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사용성이 없잖아요. 사용성이 없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역설이. 그래서 사용성을 강조하지 않은 비트코인은 굳건하고 사용성을 강조했던 이더리움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사용성이 풍부한 뭐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리플이 됐건 솔라나가 됐건 카르다노한테 시장을 많이 잠식당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휘하고 있는 비탈릭 부테린이 어리석거나 완고하거나 멍청한 리더가 아니라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유연한 리더이기 때문에 방향을 확 전환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도 과감하게 탈중앙화라는 건 잠시 접어두고 기업들하고 막 연대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자산 저장 수단으로 가겠다. 그렇죠. 이더리움 핵심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류로 가고 나머지로 해결하겠다. 그렇죠. 이런 그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당장 못 가는. 이더리움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인데 여기도 이제 비트코인만큼이나 이상주의자들이 드글드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돈을 안 줘도 자발적으로 막 헌신을 자신들의 이상을 위해서 막 하는 건데 네. 이상주의의 한계는 뭐냐면 현실과 괴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결국 이게 접목이 되려면 결국은 기업들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 친화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상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걸 싫어하겠네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느 그 맛집이든지 처음에 오타쿠들이 성장을 막는 거거든요. 이게 대중적인 맛으로 가려면 결국은 초기에 오타쿠들은 내보내야 되는데 네. 이때 이제 경영자는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초기에 오타쿠들과 함께 고만고만한 식당으로 남느냐, 네.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대중화 시키느냐. 네. 그거를 할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보세요? 그밖에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200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몰락한다는 거는 재앙이거든요. 재앙. 네. 네. 이게 서서히 떠나면 좋지만 서서히 떠나다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 확 없어집니다. 그거는 못 견뎌요. 리더 입장에서. 아니 뭐 솔라나니 뭐 이런 것들 이더리움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더리움이 그래서 반격할 거야 할 거야 몇 달 얘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없이 그냥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나나 이런 것도 다 이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저랑 비슷한 그 사고를 하는 팀이 리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플 지지자들은 저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가 리플에 대해 좋은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네. 입장을 바꿨다고 저를 좀 얄밉게 보는데 저 리플을 많이 팔았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네. 근데 그 기업형 블록체인에 있어서 리더십을 제일 잘 발휘하고 이상은 엿바꿔 먹은 팀이거든요. 거기는 이상 따위는 없어 리플에게. 네. 뻥만 있을 뿐이에요. 네. 전 세계를 자기네게 다 잡아먹는다는 뻥만 있고 뭐 탈중앙하니 뭐 이런 뭐 민주주의니 이런 이상이 없고. 전혀 없어요. 네. 네. 그냥 확실하게 그냥 우리는 사용성 있게 뭐 오직 머니 그리고 전 세계를 다 먹겠다 뭐 이런 것만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트럼프 진영에다 로비 자금 팍팍팍 꽂아놓고 막 그 뭐 다 트럼프가 부르는 곳에 다 끼잖아요. 네. 리플은 그 잘하는 거죠 경영자가. 그러면 지금 트럼프 얘기 나와가지고 좀 여쭤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어떤 뭐 지금 입장이나 뭐 어떤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는 세 가지 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장기적인 이제 국력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선택한 게 비트코인.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단기적인 자기 임기 내 휘까리라고 하죠. 일본 말이지만 죄송합니다. 휘까리 내는 거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갖고 단기채 시장을 확 열어 갖고 어떤 나라도 특히 이 중국 같은 나라가 국채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 따위는 이제 무력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휘까리가 나잖아요. 이거는 1, 2년 안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나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 그래서 비트코인은 장기.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물론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성을 알지만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 나라가 좋아지는 것에 그닥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진 않을 것 같고 단기적인 것에 이제 많이 두겠죠.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약간 소강 상태죠. 네. 세 번째는 이제 개인으로서의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자기 트럼프 일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우리나라 정치 풍토는 사리사욕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냥 미국식 사고 체계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비트코인이 대세고 크립토가 대세면 이게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바이든 때 탄압을 우리가 다 잊었지만 탄압을 받아가지고 민사 소송되고 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벌금을 물고 그랬거든요. 천문학적인.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멜라니아 코인, 트럼프 코인을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안 했으면 안 쓸 돈도 썼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해 충돌로. 근데 분명히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가가 크립토로 진출하려는 그거.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어울려서 트럼프의 크립토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그 중앙은행이 뭐 비트코인을 뭐 매집을 하게 하겠다, 뭐 그 자산화 하겠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는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장기적인 전략이죠. 트럼프가 거기에 정치 생명을 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16명의 표를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 비축 자산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표를 갖고 올 때는 다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뭐 네. 방위산업체 공장을 그 상원의원 주에 져준다거나 막 이런 게 다 거래가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비트코인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야. 투표해. 그래놓고 이제 딜 거래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뭐
안 하는 건데 뭐 왜냐하면 효과도 나중에 나요. 2060년대에 이제 난다니까요. 비트코인 비축을 하면. 그러면 지금은 가장 단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더 빨리는 오피셜 트럼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가문도 막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막 이런 걸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좀 그 뒤는 좀 도박성이 짙다고 치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좀 올해 말 뭐 이렇게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은 좀 이것도 좀 걸릴까요? 국제 정치 용어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떨어진 폭탄이고요. 네. 전 세계가 이제 받아서 소화를 해내야 될 어떤 그런 과제인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엄청나고요. 이미 이 타이더나 USDC가 가지고 있는 시장도 엄청나고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미국 채가 우리나라에 버금가고요. 그래서 이게 더 빨리 미국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2029년까지 10배 정도 커진답니다. 29년까지 10배요. 근데 그것도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 10배가 커진다는 거를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지금 알트코인이니 뭐 이런 것들 투자하고 있는 이 판 자체도 10배 커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직접 관련은 없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세계 바깥에서 기존의 원래 이 거래에 쓰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의 그냥 인식이 바뀌고 그냥 그렇죠.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 정도로만의 효과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제 기성의 IT 기업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마구마구 들어올 거라는 게 저의 전망입니다. 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정리하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알트 이런 것들은 너무 좀 뭐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쉽고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비트코인. 잘 모르면 비트코인은 지수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 세계의 지수예요. 암호화폐 지수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공부하시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립토의 미래를 믿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어떤 활력을 믿는다면 이더리움도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계속 빠지니까. 그건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솔라나나 카르다노가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약간 뭐 그쪽에서 조금 더 뭐 기민하게 움직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꺾인 거죠. 한번. 알트코인 시장 전체는 한번 예전처럼 광풍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만약 그 신호는 이더리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기반에서 많은 토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결국은 이제 정고점이 얼마인가요? 하여튼 4,000달러를 통과하면 이제 신고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더가 4,000달러를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알트 불장 어떤 게 막 100배 오르는 토큰들이 막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거는 한번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있다. 2,000달러 지금 중반이에요. 4,000달러까지 멀었어요. 당장은 좀 쉽지 않다. 당장은 이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하면서 슬슬 돈 생길 때마다 이더가 저평가돼 있대 오작가 그러니까 조금씩 사는 거죠. 또 집 팔아 사시고 말리시고. 집 팔아서 사도 되는 유일한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당장 그리고 비트코인도 15만 달러까지도 뭐 약간은 좀 분위기는 좋지만 그때 가서 만약에 뭐 그 세력이나 고래가 던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라. 고래가 움직일 거예요. 그 정도. 그러면은 알트에 지금 많이들 물려 계시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좀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알트마다 이제 선구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몰려 있는 알트가 좀 사기성이 짙고 그렇다면 빨리 나오셔야 되고요. 정말로 건강하게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그 기업형 코인으로 지향한다면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막 러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탈중앙한 이런 이상에 제발 좀 그만 속고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기업의 브랜드가 결합돼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지를 고민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이상주의자들의 그 막 뻥인지 이상인지 막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막 가격이 막 치솟으니까 그 책에 그 가격이나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비탈릭이 그 책을 이제 물론 에세이를 모은 거지만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그 한가한 얘기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 한가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젊은 애가 좀 내가 그때 이걸 느꼈어요. 얘가 되게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해제도 했는데 되게 시건방지네. 근데 최근에 태도를 바꿨어요. 절실해지고 유연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거품이 빠졌더라고 이 친구가. 근데 또 올라가면 본질상 또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가 어쩌고 뭐 그런 이제 좋은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계속 이런
뭐 말뿐인 좋은 얘기 하고 있다면 빨리 나오시고요. 네. 리플처럼 리플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싸바싸바 해갖고 어떻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차라리 리플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리플이 오히려 명확하니까 네. 목표가.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아까 메타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빅테크들이 결국에 이쪽 판에 들어오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뭐 메타든 어디든 간에 코인을 뭐 인수하든지 해서 진짜 이쪽에 한번 올인하는 빅테크 기업이 나온다 하면 그 회사 주식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좋죠. 결과적으로는. 좋죠. 그 회사 주식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런 판에서 그 회사들은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오히려 리스크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 코인 생태계라는 게 이게 사실은 주식처럼 명확하게 그 현금 흐름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들어와서 다들 애매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타가 리플을 인수해 갖고 XRP를 쓴다고 해서 그게 XRP 투자자들한테 배당이 가진 않는 거거든요. 그냥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기대감들이 꺼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비난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리스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형 블록체인이 여태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 부담을 지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거를 무시하기에는 너무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있다가 없어질 기술이 아니고요. 네.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하고 금융하고 무역이 만나요. 그러면 세계가 이런 지리적인 어떤 쪼개져 있는 그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이 디지털에서는 하나의 세계 그렇죠. 시장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 기축통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스콧 베센트 입에서 나왔어요. 디지털 시대에 기축통화가 돼야 된다, 달러가. 전 세계 단일 통화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단일 무역권, 단일 금융권이 나온다니까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화 전쟁이 지금 앞으로 5년 정도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카톡 쓰면은 우리나라 라인이 안 되듯이 이제 이렇게 USDC나 뭐 이런 미국 달러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다 쓰기 시작하면 사실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약간 그 통화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 권한이 없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 예치금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마일리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여튼 뭐 리니지의 뭐 돈 이런 게 전부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그냥 수시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게임하고 있는 도중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이템을 갖고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엮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블록체인이니까 이거를 기업들이 내가 코인 가격 떨어지는 걸 우려해 갖고 이걸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도태되는 거죠. 원래 리스크를 안 지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거기서 뭐 수수료 뭐 조금만 받아도 뭐 엄청난 돈인데. 그럼요. 완전히 이건 국가 권력급이 되는 건데 그쪽으로 갈 것이다. 이것도 한번 저도 한번 생각 좀 해보고 공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면은 요 트럼프 시대의 또 지정학과 비트코인 요 책도 또 쓰셨으니까 책이 항상 두꺼우세요. 죄송합니다. 읽으면 좀 쉽지 않은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그 좀 거대한 이런 담론 같은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아마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만큼 또 지금 세계의 어떤 그 흐름이 막 바뀌고 있는데 너무 좀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의 움직임부터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우리 인류의 어찌 보면 이제 시스템을 또 바꿀 수 있을지까지 어떤 거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